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코스피는 매우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도대체 지금 현재 어떤 일이 생기고 있는지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파월, 매파야. 결국 파월이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못지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정확히 더 큰 확신을 얻을 때까지 금리를 내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 요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 사실상 3월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다고 볼 수 있고 5월 이후로 미뤄질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증시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하락 마감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페드워치는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33%로 하락되었다고 하며 불과 지난달 초만 하더라도 무려 80% 정도였죠. 그런데 한 달 만에 완벽하게 뷰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코인 시장도 같이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FOMC 직후 파월은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선을 딱 긋자 다우는 0.8% 하락, S&P 500은 1.6% 하락, 나스닥은 무려 2%나 급락했는데요. 이 와중에 비트코인도 3%나 하락하며 또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코인에 대한 걱정이 분명 나온다고 합니다. 연준이 만약에 단호한 입장을 조금 더 나타내면서 단기적인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은 비트코인은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을 투자한다면 단기간 변동에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고 하고, 다만 코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우 큰 이벤트가 당장 코앞에 있습니다. 바로 반감기죠. 반감기. 이제 정말로 반감기가 코앞으로 다가오는 모습인데 반감기 랠리가 실제로 시작된다라는 예상을 해본다면은 아마도 이번에 하락하는 게 마지막 저점 매수 기회가 아닐까, 요런 얘기까지도 나온다고 합니다. 서기릿은 코인을 하고 있지 않지만 코인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유가가 갑자기 급락했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왜 이렇게 하락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제 나왔던 소식이었죠. 중국의 4개월 연속 침체 소식이, 세계 공장인 중국이 안 돌아가면은 유가가 어떻게 오르겠냐, 이렇게 말하며 떨어지는 모습 나타냈다고 하네요. 그리고 참고로 주요 국제 기구들은 2024년 중국의 주도로 석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1월이긴 하지만 실망스러운 데이터가 나오면서 단기간 하락을 피할 수 없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결국 중국발 경기 부양이 올 거라고 저는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는 아마 깜짝 놀랄 만큼 언제 중국이 이렇게 올랐냐, 그때가 기회였구나, 이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화학, 철강, 건설기계, 구리 등 이런 기업들을 요즘 들어 공부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오늘 공모주도 대박이에요. 오늘 상장한 공모주는 두 개입니다. 10조나 몰렸던 이닉스는 3배 넘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며 시초에 매도했다면 32,000원이 넘는 수익을 볼 수 있었고요. 또한 오늘 상장한 IBKS 스펙도 좋았습니다. 이 녀석도 시초에 매도했다면 10,000원이 넘는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닉스는 2차전지 관련 기업인데 정확히는 안전솔루션 기업이죠. 대표 상품으로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배터리 셀 패드가 있는데 배터리 화재를 어느 정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 잘 상장했으니까 앞으로도 쭉쭉쭉 상장하는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레이저옵텍. 오늘 상장한 친구가 하나 더 있었죠. 요 녀석은 스펙 합병으로 상장한 친구인데 이름을 레이저옵텍, 그리고 미용 및 치료 목적 레이저 기기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알다시피 최근 신규 상장주는 항상 매우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바로 하한가로 지켜가는 모습을 나타내 관심있게 보던 투자자들이 아마도 많이 충격에 빠지셨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합병 소식이 나오면서 이미 스펙이 그때 많이 급등한 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상장하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대규모 나왔다고 합니다. 어쨌든 요 녀석도 그러니까 지금 뭐 고평가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데, 하지만 또 언젠가는 저점 다지고 우리가 투자할 만한 그러한 기업이 될 수도 있겠죠. 나중에 또 관심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요 기업은 무조건 청약을 하셔야겠죠. 2월에 저 기립 보고 딱 하나만 청약하라고 하면은 무조건 저는 이거만 할 겁니다. 바로 APR이라는 기업인데 이 와중에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더니 매우 흥행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까지 등장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친구의 장점이 뭘까요? 맞습니다. 공모가 상단이 무려 20만원, DS 단석이 10만원에서 40만원까지 가는 거 기름들 작년 말에 기억나시죠? 그때 당시 그거 못 받아서 아마도 좀 술 한잔 하신 분들 분명 계실 듯 한데, 그런데 이번에 한 번 더
2배 이벤트로 한 번 더 돌아온다고 합니다. 게다가 중요한 건 이겁니다. APR 이미 장외가는 40만원 내외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받기만 하면은 일단 20만원은 벌고 간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고, 무조건 우리가 청약을 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한 그리고 하나 이 두 개에서 청약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이 두 개 증권사가 만약에 없다면은 미리 만드실 필요 당연히 있을 듯 합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또 강한 저 PBR. 이럴 때 많이 뿌듯합니다. 사실 제가 모든 걸 맞추는 건 아니고요. 한 50.1% 정도 맞추는 거 아마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번에는 증시가 안 좋은 와중에 저 PBR은 소나기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뿌듯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저 PBR에 대해서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있어서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일본 증시에서 저 PBR을 하며 어떤 친구가 많이 올랐나 그거를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놀랍게도 저 PBR 관련주라고 해서 PBR만 봤더니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배당 이 두 개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실 가치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셨다면 다 아실 겁니다. 이제 뭐 검색식 돌려보면은 저 PBR 관련주가 어차피 뭐 저퍼 관련주고 고배당주 관련주고 거의 비슷비슷한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말을 다시 말하면은 비슷하다는 거지 완벽하게 똑같다는 건 아니고, 그걸 바탕으로 작년 일본에는 어땠나 봤더니 저 PBR이랑 그 다음에 저퍼 마지막으로 고배당 이 세 가지를 비교했을 때 PBR이 가장 낮았고, 오르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낮았고, 저퍼랑 그 다음에 고배당 이 두 개 관련 기업들이 더 많이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가요? 최근 들어 이제 증시에서 오르는 애들 보면은 어떤 애들이 오르죠? 맞습니다. 은행 관련주, 증권 관련주, 보험 관련주, 지주사 관련주, 완성차 관련주. 보통 우리가 연말에 배당 때문에 사는 기업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친구들이 대거 포진된 걸 봤을 때 이게 진짜구나. PBR 또 보는 것도 좋지만 PBR이랑 동시에 배당이랑 이 두 개도 좀 봐줘야겠구나 라는 이야기를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자면은 기관들이 최근 들어 많이 매수하는 기업, 이것 또한 중요 데이터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오랜만에 보는 보수적 이야기. 워낙 삼성전자는 좋다는 이야기가 바글바글합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하이투자증권에서 보수적 이야기가 나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이투자증권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올 하반기 단기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업황 둔화를 예상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내용이랑 좀 다르죠. 이제부터 앞으로 삼전은 좋아질 일만 남은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올해 PC 출하량은 전년비 소폭 하락 플러스 스마트폰 출하량도 AI폰이 있긴 하지만 소폭 상승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반기에는 단기적으로 업황 둔화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 하락세는 크지 않다고 합니다. 25년에는 대폭 급증하는 업황 개선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떠나기는 당연히 어렵다는 뷰. 결국은 지금 사는 건 좀 고민을 해보되, 하지만 빠졌을 때 사는 거는 필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론들도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삼전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아니면 조금 팔았다가 나중에 사야 되나 등등 여러 가지 뷰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정답은 없는 부분이겠죠. 다음입니다. 한국도 함께해라. 미국 반도체 업계 단체에서 미국의 동맹국들이 중국 반도체 제재에 함께 동참해야 된다 이러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지금 현재 미국이 선봉장이 되어서 중국과의 거래를 끊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와중에 다른 동맹국들, 예를 들면 한국이겠죠. 한국이 중국이랑 거래를 계속하게 되면은 오히려 미국만 손해보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기업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미국 반도체 업계 단체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협의할 것을 촉구를 했다고 하고, 앞서 미국 정부가 네덜란드와 일본 정부의 동참을 압박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한테도 이러한 압박이 한 번 더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거 삼성과 하이닉스도 이러한 뉴스가 나오면서 부진한 주가가 나타난 점 기억을 하실 텐데요. 앞으로 이제 대선도 있는데 그 전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반도체 관련 이야기도 나올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전기차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보급형 전기차가 쏟아진다.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은 둔화된 수요에 보급형 전기차로 시선을 돌린 모습입니다. 요즘 전기차, 싼 자동차만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텔란티스 코리아는 올해 내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고, 볼보 코리아도 SUV EX30을 출시하고 연간 2,000대를 판매하고 싶다 이러한 목표를 밝혔다고 합니다. 또한 기아도 EV3, EV4도 출시하고 현대는 캐스퍼 EV 모델도 선보인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급형 전기차가 나오게 되면은 보조금 혜택을 받고 나면은 3천만 원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아반떼나 그 다음에 뭐 소나타 사러 가서 근데 뭐 전기차도 좀 좋지 않나, 전기차 한번 타볼까 하면서 선택지가 분명 넓어졌다라는 이야기는 해볼 수 있을 듯 합니다. 과연 전기차 판매량이 이러한 저가형 공세에 힘입어 어느 정도는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다음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조금 특이한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파리에서 곧 주민투표를 하나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안건이 도대체 뭔가 봤더니 바로 SUV에 대해서 일반 차량의 3배에 해당하는 주차 요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SUV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왜 3배나 내야 되냐 봤더니 SUV가 더 많은 연료를 소모하고 탄소 배출을 늘리며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자전거나 보행자에게 더 큰 위험을 불러일으키기 등등, 어쨌든 다른 차들보다는 조금 더 다른 사람한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최소한 주차 요금이라도 더 내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겠죠. 물론 파리시는 SUV 사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간접 제재를 통해 소비자와 제조사에 경고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진짜 친환경 이쪽에 미친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효과가 뭐 클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파격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러한 주민 투표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놀라운 건 이겁니다. 그러면은 전기차 중에서 큰 차는 괜찮냐 하고 봤더니 그것도 안 된다고 하네요. 전기차도 크면 클수록 더 큰 배터리를 사용하며 어차피 환경 파괴하는 건 똑같고 그 다음에 차 큰 건 똑같으니까 더 내라,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흥미로운 소식이었네요. 다음입니다. 이거는 기대분들이 관심이 많으실 듯 합니다. 연 10%짜리 적금 특판 등판. 최근 은행들의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한 편인데요. 오늘 K뱅크에서는 연 10%짜리 적금 특판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 이름은 뭔가 코드K 자유적금이라고 하고 기본금리 3.6에서 6.4%의 우대금리를 더해 무려 10%의 금리를 준다고 하네요. 물론 납입 금액이 크지 않고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6개월 만기 상품으로 월 30만원까지 자유롭게 적금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 이 정도면은 꿀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듯 합니다. 참고로 대상은 K뱅크가 없는 고객, 2주 내에 신규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1만 주화가 소진되면 종료가 된다고 하니까 필요하시다면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세뱃돈 얼마가 적당할까요? 벌써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렸을 때는 세뱃돈을 받을 생각에 그때 당시에 뭐 만원, 많으면은 뭐 2, 3만원 이렇게 받았던 것 같은데, 그런데 반대로 지금 이제 줄 때가 되니까 정말 부담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곧 설이다 보니까 한번 또 이런 얘기를 해봐야겠죠. 네이트큐에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적정 세뱃돈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중 42%가 안 주고 안 받는 게 좋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2%는 5만원이 적절하다, 이렇게 답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신기한 건 이겁니다. 작년에 같은 설문조사를 했을 때 안 주고 안 받는다는 29%밖에 안 됐습니다. 하지만 무려 13%나 늘었다는 걸 확인했을 때 그만큼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겠군요 라는 얘기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한강을 지나는 버스가 등장. 오는 10월부터 한강을 지나는 수상버스가 운항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강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교통 체증 전혀 없고요. 잠실에서 여의도까지 30분 만에 이동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저 길은 서울로가 아니라서 한번 네이버 지도에서 확인해보니까 보통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30분 만에 갈 수 있다는 건 당연히 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 마곡부터 잠실까지 7개 선착장을 출퇴근 시간 15분 간격으로 하루 68회나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배에는 199명까지 탈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요금은 광역버스와 같이 3,000원이라고 하며 기후 동행카드로 무제한 탑승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아마도 이제 그 위치만 잘 맞다면 인기가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선착장은 마곡, 망원, 여의도, 잠원, 옥수, 뚝섬, 잠실 등 7곳에 만든다고 하는데, 하지만 아무리 빨라도 다른 교통이랑 접근성이 떨어지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지하철역과 더불어 5분 내 이동할 수 있도록 접근로를 개설할 예정이며 선착장 주변에 따릉이도 비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 사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이쪽에서 대중교통 타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다음입니다. 코스피 공매도 잔고 6조 원대로 하락. 공매도 전면 금지한 지 시간이 꽤나 흘렀습니다. 벌써 3개월이나 되었는데 코스피 공매도 잔고가 6.9조로 6조 원대까지 하락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공매도 금지가 시작되었던 그때 11월 잔고가 12.4조로 진짜 엄청 많았네요. 그런데 그게 반토막 가까이 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렇게 6조 원대까지 떨어진 거는 21년 5월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공매도 금지가 효과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어느 정도는 해볼 수 있을 듯한데,
다만 그럼에도 이제 뭔가 이상하긴 합니다. 한익일이 주가는 왜 이래? 주가는 오히려 하락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공매도와 상관없이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며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야 이거 공매도 금지 효과 없는 거 아니냐? 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공매도 잔고량을 보면은 확실하게 줄은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공매도가 있었다면 더 하락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도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공매도 금지 효과가 있고 없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증시가 올라가는 거겠죠. 이제는 2월달은 좀 다른 모습을 나타냈으면 제발 좀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금. 지금이 사야 할 때 글로벌 투자은행인 번스타인이 고객들에게 서한을 보내며 지금 금을 사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몇몇 기업들은 야, 금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아직도 사야 되나?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근거가 확실하다고 하네요. 지난 50년간 총 9번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9번 중에 7번이나 금값은 상승 랠리를 무조건 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얼마나 올랐나 봤더니 금 가격은 1년 기준 최대 6.5%까지 급등한 바 있었다고 하네요. 물론 예외가 있긴 했습니다. 1974년 그 다음에 1981년 이때가 있긴 했는데 하지만 그때는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금리나 기대감 때문에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금값은 아마도 100% 확률로 올라가지 않겠니? 라는 예상을 한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감귤이 비싸니 오렌지가 싸 보여. 역시 세상은 돌고 돕니다. 다른 과일이 비싸지며 감귤 가격이 올랐다는 걸 우리가 봤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감귤이 비싸니까 야 뭐야 이거 사느니 그냥 오렌지 먹고 말지 하면서 오렌지를 먹는 사람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실제로 G마켓에서는 오렌지 판매량이 전년비 5배나 증가했고요. 이마트는 20배나 증가하는 모습 보여준다고 하네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아 이거 이러다가 오렌지 가격도 올라갈 거고 그러면 결국 오렌지 가격이 올랐으니까 다른 과일 살 거고 그렇게 돌다 보면은 전부 다 과일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다음입니다. 카카오톡 이제 기본 이모티콘 못 써요. 우리가 어렸을 때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옛날부터 썼던 카톡 기본 이모지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미 기름들 알고 있던 그 여러가지 이모티콘 대부분 사라졌고 이제 몇 개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마도 이것도 곧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카카오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뭔가 아마도 카카오 이모티콘 사서 써라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을 듯한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주 쓰던 친구들이 사라지는 거 특히 왼쪽에 이게 진짜 귀엽지 않나요? 이런 거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히리셨습니다. 빠이요.